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특강교재 78페이지의 건축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장 적용 범위입니다.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 보통 2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면 3문제도 나옵니다. 우선 1번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안전한 건물 건축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이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건축법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주물이고 시설물과 공작물은 족물에 해당되는데,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주종 관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함으로써 공작물 시설물을 함께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 그래서 건축물과 관계없이 공작물을 축조하게 되었을 때 이 공작물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함부로 만들지 말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과 관련되어 건축물과 분리하여, 만약 건축물에 함께 만든다고 하면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함으로써 축조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경우에만 시군구청장의 축조신고 대상인데, 여기 축조신고 대상과 관련되어 1번입니다. 2m 넘는, 여기 넘는이란 말은 이상이란 말과 구분할 수 있죠.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m 넘는 옹벽 담장, 시군구청장에게 축조하고 축조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는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2m 초과하는 담장을 만들게 된다면 건축 허가로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나대지 보호하기 위해 2m 초과하는 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담장 밑에 사람이 걸어 다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키는 2m 이하입니다. 지진 등이 발생해서 담장이 무너지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은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산토끼라는 동요 불러본 적 있죠. 그리고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 그게 이옹담입니다. 그래서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 이옹담은 축조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4m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이러한 5가지는 신고하고 축조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사광이라 기억해 놓습니다. 추석 명절 도래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점백, 고수 칠 수 있죠. 5광나면 참 좋지만 4광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광. 그래서 고수 연결시켜서 사광이라는 게 정리되었다고 하면 4m 초과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러한 5가지가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m 초과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m 초과 시에 축조신고 대상이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해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3m 초과하면 축조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험에 나올만 했는데, 재작년에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여파에 작년 개정 사항을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 다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3m 초과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러한 5가지는 공작물과 분리되어 축조할 때 시군구청장의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m 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이죠. 만약 건물 지붕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 허가 받고 함께 만들면 되지만,
야산이나 농경지 등에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6m 넘는 굴뚝, 골프 연습장 등의 철탑, 주거적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러한 것들은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 철탑 보신 적 있는데 그 높이가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고,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한 통신용 철탑으로서 6m 초과는 통신용 철탑을 사람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지역에 설치하게 된다면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번과 관련되어서는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었을 때 만약 공업지역이나 녹간 농자에 6m 초과는 통신용 철탑 설치하는 때는 신고 대상 아니겠죠. 그걸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여기에 고가수조는 물탱크를 말하는데 앞에 고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고가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고가도로라 함은 기둥 여러 개 세워놓고 그 기둥 윗부분에 도로 구조를 설치해 놓은 것이 고가도로였습니다. 여기 고가수조의 경우에도 기둥 한두 개 설치하고 그 위에 물탱크 만들게 되면 고가수조인데 그 높이가 8m 넘는 때는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을 8고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고수하다 보면 광 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8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높이 8m 이하의 기계주차장. 여기 기계주차장이 8m 초과하게 되면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 건축법은 다양한 법령의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데 이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비교하게 되면 주차장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주차장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지만 8m 초과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은 방공호와 관계된 사항으로 바다면적 30제곱미터 초과는 지하 대피호, 이러한 경우는 축조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시험을 위해 이옹담, 2m 초과는 옹벽 담장입니다. 그리고 사광, 4m 초과는 광고판, 광고탑, 장치탑, 기념탑, 청탑입니다. 그리고 8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 그리고 5태,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6m 초과 시에 축조신고 대상으로 봐놓으시고 굴뚝, 철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별히 통신용 철탑의 경우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때 신고 대상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꼭 한번 봐줄 만할 겁니다.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건축법은 외울 게 참 많고 좀 복잡한 법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 건축법과 관련된 특강 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3번 정도 다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 2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학문 닦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정독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험용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다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을 한 2번, 3번 정도 다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10회 모의고사 중에 틀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린 것들을 이 특강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 특강 자료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틀린 부분을 특강의 부분에서 자료 찾고 그 부분, 주변 부분들을 한번 읽어 주시고 또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같은 부분이 또 틀렸다고 하면 또 한번 다시 읽어 주십니다. 그렇게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특정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연상되시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으로 연결되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과 관련되어 이용담, 사광, 8고, 5태 이에 해당되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률을 적용해서 분쟁 해결하게 되는데, 특별히 5가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1번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여기 문화재가 건축물에 새로 지정되게 된다면 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주변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공법상 규제가 강해집니다.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 또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함부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 고속도로, 하천구역, 이러한 세 곳은 대지 아니죠. 대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운전 보안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수문 조작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구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지만 공장 용도의 간이 창구로서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거든요.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 공장 건축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에 간이 창구로서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용도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래서 5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한번 살펴놨습니다.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철도, 궤도, 선로, 부지와 관련되어 철도 시설이라는 것을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내게 됩니다. 여기 철도 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역, 광명역을 말하거든요. 그 서울역, 광명역의 경우는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건축법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철도 시설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3번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구분되는 특별한 건축물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입니다.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죠. 그런 개념에서 고층 건축물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여기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은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이라고 하고 화재나 지진 등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필요가 있죠. 그런 대피와 관련된 매뉴얼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 하는데 안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가 16층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층 이하라도 바닥 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시킵니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에 대해서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어떻게든 외워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하랄지라도 15층 이하 저 6가지 해당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에서 제외시키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얘를 종종운 판문숙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하고 이름 같은 판문숙이 있는데 이분은 자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운 판문숙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여기 운수시설이라 하면 서울역이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여객용 운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문화 집회시설, 극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은 무궁화 5개, 호텔을 말합니다.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와서 내가 건축법에 관한 문제 하나 맞추고 합격하게 되었다고 하면 뭔가 보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탤런트 안문숙 씨를 찾아주십시오. 블로그나 인스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충분히 보답하신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종종운 판문숙 이것은 다중이용 건축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을 붙여놓게 되면 뒤에 나온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하죠.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될 용도로 쓰는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1번부터 6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앞서 우리 종종운 판문숙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경우에는 그 바다 면적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학교 등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유치원을 말합니다. 운동시설, 체육관을 말합니다.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이죠. 관광 휴게시설은 야외 자동차 극장 등을 말합니다. 장례시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준다중이용 건축인데 특별히 위락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6,000, 7,000일 때에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앞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종종운 판문숙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여기 종종운 판문숙이라는 말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왜 판문숙이 자주 올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알고 보니 이분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면서 주인공이 열일하는 거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주인공 계급이 대위였거든요. 그 대위를 군대에서는 위관 장교랍니다. 열일을 노가다라고 그 노가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관 장교가 노동하는 거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관 장교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그래서 종종운 판문숙, 위관 장교 노동.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오랜만에 특수구조물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를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돌출된 타양 길이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출 차이라는 말 보게 되면 3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보면 20m가 특수 구조 건축물인데 이걸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층수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니 층수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니 50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물이고 30층 이상이라고 하면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물이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 분반에 걸쳐 11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11층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법상 비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4m이거든요. 그래서 저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40m 초과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데 이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 기능이 보통 지표면부터 40m까지 이르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는 화재 진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11층 이상부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11층 이상 부분만 아니라 건물 전층을 화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평당 공사 비용이 한 700, 600, 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라 불리는 다세택이나 또는 근린 생활시설 만들게 된다고 하면 보통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 들게 되는데 이 층수가 11층 이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2배 가까이 건축 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주가 1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과 12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2개 층 더 만들면서 많은 공사 비용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10층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 펌프 중에 150m까지 도달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소방대에 보급된 것이 아니고요. 한강 한가운데 행주대교 지나가는 곳에 여름철에 한번 오시게 되면 분수가 쏘아 올려졌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걔가 독일에서 수입한 세계에서 성능 3번째 펌프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펌프는 소방용이다, 관상용이다. 관상용이죠. 대신 일반 소방대에는 40m 이르는 소방 펌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 진압이 쉬운데 11층부터는 곤란하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11층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층은 초고층 건축물, 30층은 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은 다중 이용 건물이고 11층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하층입니다. 여기 지하층은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래서 가끔 우리 반지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한 층이 조성되게 되었을 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바닥이라는 것은 보통 두께가 20cm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이라고 얘를 바닥 아랫면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면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와 층 높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층 높이는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을 올리는 이 부분에서 한 층 위에 이 부분까지를 층
고라 하는데 이러한 층고가 4m일 때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3m라면 2분의 1 이상이죠. 그러한 반지하에 대해서는 지하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과 관련된 기준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최근 8월 달에 우리 물날 겪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는데 이러한 반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침수 현상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꼭 한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 살피시는데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발코니입니다. 여기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 절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는데 건폐율 차이에 따라 건물 건축하고 비어있는 땅, 공지가 있거든요. 이런 땅을 전망 휴식 공간 사용하게 되면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다르면 이러한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를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구조 설치하고 이러한 돌출된 구조를 유리창 샤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발코니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러한 곳이 발코니가 된다는 걸 파악하시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이걸 발코니라 설명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아파트 행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베란다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뭐다? 발코니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처음 건축법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차이 난다는 걸 이해하시고 법률 용어가 옳다는 것 이제 아시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저 베란다를 부르는 것을 오늘부터 발코니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가족들이 그냥 수긍하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랜만에 공부하시면서 사람 달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 꼭 참으셔야 되죠. 그래서 가끔 법을 공부하시면서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천천히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시험에 올인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로서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해 있는 발코니를 발코니 확장 공사를 통해 거실, 침실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가에도 저 발코니 있거든요.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는 창고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만? 주택만 가능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구조와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기둥, 내력벽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조이고요. 통진 설비나 전기 설비, 소방 설비를 보셨다고 하면 그것은 기계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내력벽은 우리 집에서 못질하다 보면 못이 튕기는 벽이 있죠. 그걸 내력벽이랍니다. 진짜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이 있는데 그런 창문 없는 벽면, 측벽이 내력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 보셨습니다. 바닥 지금 밟고 있으시죠? 여기 보는 건물의 하중을 양쪽 기둥에 잘 전달시키기 위한 수평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 주차장 방문하시게 되면 위층 바닥에 붙어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보가 됩니다. 우리 가끔 대들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는 투집 구조이다, 수평 구조이다. 수평 구조이죠.
그리고 지붕틀은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옥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옥 지붕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부분, 야구 방망이 비슷한 목재를 지붕틀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계단은 층과 층을 이동하기 위한 계단을 말합니다. 만약 건물 밖에 설치했다면 5개 계단이라고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2층짜리 단독택에는 층과 층을 이동하기 위한 건물 내부에 계단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걸 주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은 가끔 큰 건물 이용하다 보면 방화문이라 불리는 철문 열어야만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피난계단은 보통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방화문, 철문 2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계단을 특별 피난계단이 하는데 이러한 주계단 등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지만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속 구조물은 환기 시설물을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 시설물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건물 옥상에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가게 되는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 환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이 있거든요. 그것을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정리하셨다고 하면 저 주요 구조부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킵니다. 최하층 바닥은 바로 땅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키고 주계단은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이죠. 건물 외부에 있는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3번 건축의 면적, 높이, 층수. 최근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사항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면적, 높이, 층수 찾으셨죠? 그 중에 건축 면적입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면적 설명할 때 층이란 말 빼버리고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 각층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었다면 4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게 되면 교육받고 중개사무소 직접 열 수 있죠. 그 중개사무소 열게 되었을 때 건물 전체를 중개사무소 사용하게 되면 연면적 얼마를 중개사무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건물 일부를 취득하거나 임대해서 중개사무소 열게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란 말로 그 크기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라고 하면 틀리고 항상 각층이란 말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구성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구성 단위는 의사표시이죠. 그처럼 연면적의 구성 단위는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여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등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라는 것을 각각 살피셨는데 잠깐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돌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고 이 돌로부터 1m라도 떨어져 있다면 걔는 맹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로를 걸어 다니는 자가 옆에서 이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인지 5층짜리인지 그런 차이에 따라 건물 크다 작다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건물 크기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조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건물을 크기를 인식하게 된다면 입체적인 성격 가지죠. 그래서 연면적과 바다 면적에 있어서는 입체적인 성격 가지는 것으로서 각 층이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저 바다 면적은 지하 1층에 지하층에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고요. 1층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가끔 이런 형태로 돌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이 해당 건물의 외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의 가장 끝에 있는 4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는데 이런 외벽이라 함은 건물 한 동에 딱 4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도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도면 한 장 나올 겁니다. 반면 바다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4개 층에 걸쳐 4장의 도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평면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연면적과 바다 면적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다 면적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이다. 별개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설명함에 있어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바다 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 표현하는데 그 차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공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자주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전통 사찰은 4글자이기 때문에 4m, 한옥은 2m라는 것 정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원래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인데 이곳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붕을 하늘에 조망하게 되면 저 지붕 끝 부분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붕 끝 부분 전부를 건축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일부 공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전통 사찰의 경우는 지붕 끝 부분부터 4m 우태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그래서 각각 4m 우태하여 둘러싸인 이 부분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고 한옥은 2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의 끝에 있는 처마, 돌출 길이와 조개사 같은 곳을 갔을 때 지붕 끝에 처마 부분의 돌출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잠깐 보십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저 건축 면적에 제외되면 건폐율에 산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표면부터 1m 이하의 부분, 1m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요. 2번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건물을 사용하고자 도로로부터 저 건물까지 이루는 통행로나 차량 전용 통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만든 시설물,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인 차량 통로, 보행 통로는 원래 건축물이지만 이 부분까지 건축 면적에 반영하게 되면 좀 무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주물에 해당되고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종물에 해당되는 보행 통로, 차량 통로에 대해서는 보조적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 면적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3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입니다. 이 도로로부터 건물 지하층을 이용하기 위해 경사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사로도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거든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물 자체이지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경사로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이것 말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과 자주 시험에 나왔던 이 네 가지만 우리가 특강에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개념 정의는 앞서 하셨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번과 3번이 시험에 나오고 2번의 경우는 그림 문제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그리고 초고층 건물과 중초고층 건물의避난 안전구역 이러한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여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200제곱미터이고 이곳에 4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면 이때 용적률은 2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적률은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마다 최대 용적률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용적률 범위에서 건축주가 알아서 건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이 법정사항이라면 저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특정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 건축물의 지하층의 존재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을 이용한 자만 인식하고 일반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사항인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니다.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의 바다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라고 하면 해당 건물의 면적은 얼마이다? 지하 1층, 지상 3개층, 총 4개층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은 200이다, 150이다. 지하층 제외시키기 때문에 150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초고층 건물과 중초고층 건물의避난 안전구역. 초고층 건물 등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는 불구하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건물 중간층에避난 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避난 안전구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避난 안전구역의 경우에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번 지상층의 주차용을 사용되는 면적으로서 부속 용도인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얘는 그림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1번과 3번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용적률 산정이라는 예외 조건 붙을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초고층 건물 등의避난 안전구역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만 제외시키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11층 이상이라는 말 찾으셨죠? 저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11층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만 봐놓으시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제외되는 것 1번, 3번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바닥 면적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벽 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특별히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 부분부터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충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건축물인데 이 기둥이 4개 존재한다면 4개 가운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충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캐노피 구조 주유소에 지붕을 기둥 2개가 지탱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버스 이용하시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지붕을 벽 2개가 지탱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자동차만 이용하기 때문에 정류장 본 적 없다? 가끔 TV에서라도 또는 도로에서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딱 2개 있는 상태에서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충 면적 안 나오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바닥 면적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건물을 구획 없는 건축물이라고 하고 저 지붕 끝 부분부터 각각 1m 우태하여 둘러싸인 수평충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노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이번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와 공동택의 필로티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공동택의 필로티의 경우는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의 용도가 휴식 공간이건 주민 공동시설이건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이 제외되는데 저 필로티 구조는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시다 보면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는 저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는 오피스텔에 1층이 필로티로 형성되어 있을 때 주차장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건축물에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통행,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데 저 오피스텔에 설치한 필로티를 물건 보관하기 위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필로티와 관련되어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 제외되지만 공동택 아닌 건축물에 설치한 필로티는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2번 승강기탑 등의 옥상 구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락과 관련된 사항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락 높이가 층고가 1.5m 이하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다락의 경우는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여기 다락 층고가 1.5m라고 하면 어른들은 이용하기 참 곤란하죠. 아이들은 참 좋아하는 공간이지만 어른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까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나 빌라 만들어지게 되면 제일 꼭대기층의 지붕 형태가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층고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건물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m가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건물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 살펴주시고요. 3번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택을 제외한 건물에 오피스텔에 저 기계실, 전기실을 지상층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는 저 기계실, 전기실을 항상 지하층에 주더라고요. 지하층에 설치하게 된다면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은 연 면적에서 제외되죠. 용적률 잡아먹는 공간 아니죠. 대신 이 공동택의 경우는 특별히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25층이나 30층, 요즘은 50층짜리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꼭대기층까지 수도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만약 꼭대기층에 수돗물 잘 안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전망 좋은 꼭대기층을 싸게 분양해도 사람 안 사실걸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생활한 게 중2 때부터 아파트에 생활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저희 부모님 제일 먼저 선택하셨던 아파트가 15층 중에 12층 아파트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이 좀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도 털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몇 달 지나고 나니 바로 1층으로 이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의 경우는 그 수압 조정하기 위해 건물 중간층에 전기실, 기계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생활과 관련되어 꼭 필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저는 1층에 이사했었는데 그곳에 여름철 되면 엘리베이터야 불빛 앞에 모기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문만 열면 저희 집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층도 생활하기 불편하다 해서 3층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3층에서만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거 그런 불편한 점이 저희 부모님한테는 큰 영향을 끼쳤는지 3층에서 생활하는 게 일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러한 두 가지는 생활 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린 놀이터와 조경시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놀이터 등이 대지에 직접 설치되어 있다면 꼭대기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산책하고 다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공용분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곡동에 만들어져 있는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건물 중간층에 조경시설,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전기 사용료가 좀 저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5가지에 대해서는 공동택인 때 지상층에 설치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입니다. 지상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1층부터 2층까지, 2층에서 3층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막말로 지상층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부분,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바닥 면적이 제외된다. 얘는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1층까지 한정시킨다는 걸 살펴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서는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건축 면적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은 건축 면적에 제외되는데 바닥 면적에서는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만 바닥 면적에 제외된다는 그런 차이점과 지하 주차장 경사로 같죠. 대신 바닥 면적에서는 지상층에서 지하 1층까지만 이런 긴 예외 조건 보게 된다면 바닥 면적에서 배제되는 특별 규정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중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배제, 제외되는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면 하실 수 있죠. 이제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얘는 그냥 편하게 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저 지하층은 일반인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층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리고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한다. 각각 살펴놓습니다. 어차피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저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4번 관련 행위입니다.
건축은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1층을 2층 만드는 것을 증축이라며 종전과 같은 범위 내 다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개축,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또는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며 천재지변적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어 종전 규모 범위 내 연면적을 유지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철거, 해체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하여 철거하는,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외적 요인에 따라 건물이 훼손되게 된다면 그때는 해체, 철거를 한다, 멸실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멸실과 같은 규모란 말 나오게 되면 재축이고 철거 또는 해체와 같은 규모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개축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시험에 내게 되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이전에 했는데 이 주요 구조 해체를 응용해서 주요 구조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이죠. 만약 시험에 내력벽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저 내력벽은 주요 구조이죠. 만약 기둥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그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 말 그대로 시험 주문에 냈었는데 요즘은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우리가 최근 출제 경향, 변경된 출제 경향에 적응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결합건축입니다. 여기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그리고 3번 대수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랍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랍니다. 그러면 내력벽 벽면적 20제곱미터 수선하면 단순 수선이죠. 소수선입니다. 이러한 단순 수선은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 해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크게 수선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이 준다 해서 그 대수선에 대해서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의 경우는 벽면적 3층 이상 수선하는데 대수선이고 기둥보 지붕틀의 경우는 3개 이상 수선하는 데만 변경하는 데만 대수선입니다. 만약 기둥을 2개 수선하면 그와 동시에 보를 2개 수선하면 그것은 경미한 수선이고요.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죠. 그래서 수선 변경과 관련되어 내력벽의 경우는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 기둥보 지붕틀의 경우는 3개 이상의 말이 붙어 있다는 걸 살펴놓습니다. 5번 방하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그리고 6번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입니다. 여기 주계단은 2층짜리 단독택에 층과 층을 유동하는 계단을 말하고요. 방화문이란 물리는 철문 한 번 열고 비상계단 이용하면 비난계단, 철문 2번 열고 비상계단 이용하게 되면 특별 비난계단이죠. 이러한 주계단 등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한 구조로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될 겁니다. 이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병행하면 대수선인데 5개 계단은 해당상 없습니다. 7번입니다. 다가구택 및 다세주택, 흔히 빌라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택은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다세주택의 경계벽, 한 층에 2세대 이상 두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하거든요. 이런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여 세대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또 확보돼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 없이 세대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그 많은 주택 중에
주차장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구택, 다세대 세대 가구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해당 행위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허가 시에 주차장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빌라 밀집 지역에 최근 주차장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7번과 관련된 효과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건축물 내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8가지 사항으로 벽삼 계단이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 벽과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내력벽, 방화벽, 그리고 다세 다가구택의 경계벽. 그래서 경계벽 옆에는 항상 다세대 다가구택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 특히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 수선 변경 시에는 30m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보 지붕틀로서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 3 계단이라 기억하시면서 8개 대수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되고 숙지된다고 하면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4번입니다. 리모델링 차시였죠. 리모델링이란 건축 일부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건축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증축, 개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데, 이런 세 가지 개념 외에 신축, 재축 이러한 것들은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82페이지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